독이 섞인 수라 한 그릇. 은수저가 검게 물들고 임금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그 독보다 무서운 건 진실이었죠. 그날 이후 15일 동안 조선의 운명이 흔들렸습니다. 지금 그 숨막히는 이야기의 문이 열립니다. 광해군 8년, 조선 왕조는 극도의 혼란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임진왜란이 끝난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그 상처는 여전히 깊게 남아 있었죠. 특히 광해군에게는 말입니다. 전쟁 중 세자로서 분조를 이끌며 나라를 구했던 그였지만 아버지 선조로부터 받은 상처는 치유되지 않고 있었거든요. 선조는 참으로 복잡한 인물이었습니다. 왜군이 한양까지 쳐들어왔을 때 의주로 피난을 떠나면서도 끊임없이 권력에 대한 집착을 보였죠. 광해군을 세자로 임명해놓고도 정작 전쟁이 끝나자 그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명나라 원군을 요청한 자신의 공이 더 크다며 광해군을 폄하했죠. 더 심각한 문제는 선조가 늙은 나이에 임목왕후와 재혼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영창대군이 태어나자 조정은 두 파로 나뉘었고 광해군의 입지는 점점 좁아졌죠. 심지어 궁중의 시녀들까지 광해군을 무시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광해군이 느꼈을 불안감과 공포는 상상을 초월했을 겁니다. 1608년 선조가 승하하고 광해군이 즉위했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언제 누군가 자신을 제거하려 할지 모른다는 극도의 불안감 말이죠. 이것이 바로 광해군 재위 기간 내내 그를 괴롭힌 영모 공포증의 시작이었습니다. 신하들은 계속해서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강조했고 후금을 오랑캐라 부르며 적대시했죠. 광해군의 현실주의적 외교 정책과 신하들의 이상주의적 사대주의 사이의 갈등은 점점 깊어져만 갔습니다. 이런 정치적 대립 속에서 광해군은 더욱 고립되어 갔고 그의 의심과 불안은 극도에 달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벌어진 것이 광해군 8년의 그 사건이었습니다. 승정원 일기에 기록된 숨겨야 할 일은 조보에 남기지 말라는 한 문장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죠. 왕이 자신과 닮은 사람을 구하라고 명령했다는 기록, 그리고 그 후 15일간의 공백, 이것이 바로 조선 역사상 가장 미스터리한 사건의 실마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광해군은 자신을 대신할 사람을 찾았을까요?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하지만 가장 유력한 것은 암살에 대한 극도의 공포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 무렵 궁중에는 영모에 대한 소문이 끊이지 않았거든요. 특히 임목왕후의 오빠인 유정호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유정호는 사실 별다른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저 광해군의 정치에 대해 간언을 했을 뿐이었죠. 하지만 신하들은 이를 빌미로 그를 영모죄로 몰아가려 했습니다. 광해군을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이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광해군이 느꼈을 스트레스와 공포는 상상을 초월했을 겁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이 시기에 외교정책 결정들이었습니다. 명나라에서 군사 지원을 요청해왔을 때의 대응 방식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광해군은 원래 매우 신중하고 계산적인 외교를 펼쳤는데 이때는 좀 더 감정적이고 직접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당시 중국 대륙에서는 명나라와 후금 사이의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명나라는 점점 밀리고 있었고 조선에게 군사 지원을 요청해왔죠. 하지만 광해군은 이것이 조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명나라를 도와 후금과 싸우다가 명나라가 완전히 망한다면 조선은 후금의 보복을 받을 것이 뻔했거든요. 반대로 후금을 도와 명나라와 싸운다면 수백 년간 지켜온 사대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조선에게는 손해였죠. 그래서 광해군이 택한 것이 바로 중미 외교였습니다. 명나라에게는 최소한의 지원만 하면서 시간을 끌고 후금과는 비공식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었죠. 매우 현실적이고 치밀한 외교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신하들은 이런 광해군의 정책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명나라가 곧 중화 문명의 종주국이었고 후금은 그저 오랑캐에 불과했거든요. 의리를 저버리고 실리를 택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갈등 속에서 광해군의 고립은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신하들은 끊임없이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강조했고 광해군의 중립정책을 비판했죠. 심지어 일부 신하들은 광해군을 폐위시키려는 음모까지 꾸미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벌어진 것이 그 유명한 15일간의 미스터리였습니다. 만약 정말로 광해군이 자신과 닮은 사람을 대역으로 세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암살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깊은 정치적 계산이 있었을까요? 한 가지 가능성은 광해군이 이 기회를 이용해 평소 추진하고 싶었던 정책들을 밀어붙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대역이 왕 노릇을 하는 동안 자신은 뒤에서 조종하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을 대역에게 떠넘길 수 있었거든요. 실제로 이 시기에 결정된 정책들을 보면 이런 추측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대동법 시행, 유정호 석방, 호패법 부활 등은 모두 광해군이 평소 추진하고 싶어 했지만 신하들의 반대로 쉽게 결정할 수 없었던 것들이었거든요.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 모든 것이 단순히 광해군의 극도의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만들어낸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끊임없는 역모 의혹과 정치적 압박 속에서 광해군이 잠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였을 가능성도 있죠. 당시 광해군을 둘러싼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면 그가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신하들과의 갈등, 외교 문제, 재정 압박, 그리고 끊임없는 역모 의혹까지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특히 임모광후와 영창대군의 존재는 광해군에게 계속된 위협이었습니다. 선조가 죽기 전까지 영창대군을 후계자로 밀었던 세력들이 여전히 조정에 남아있었고 언제든 광해군을 제거하고 영창대군을 옹립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광해군이 선택한 것이 바로 선제 공격이었습니다. 위협이 될 만한 요소들을 미리 제거해버리는 것이었죠. 임해군을 죽이고 영창대군을 제거하고 임모광후를 폐하려 한 것도 모두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극단적인 조치들은 오히려 광해군의 입지를 더욱 약화시켰습니다. 폐모살제라는 비난을 받으며 도덕적 정당성을 잃었고 심지어 자신을 지지하던 세력들까지 등을 돌리게 만들었거든요. 광해군의 삶을 돌아보면 그는 분명 뛰어난 능력을 가진 군주였습니다. 임진왜란 때 세자로서 보여준 지도력, 중립외교라는 현실적인 정책, 대동법 같은 개혁적인 제도에 대한 이해 등은 모두 그의 탁월함을 보여주는 것들이었죠. 하지만 그는 권력의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권력은 혼자서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고 유지되는 것인데 광해군은 점점 고립되는 길을 선택했거든요. 광해군의 이야기는 결국 권력과 공포 그리고 인간의 한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공포와 의심에 사로잡히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광해군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교훈일 것입니다.